제육장 작지만 확고한 행복을 나는 원한다.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 여기서는 한 잔 마시면서 쓴 글이 많다고 한다. 오랫동안 콤비를 이루었던 화가의 그림을 곁들여 매월 잡지에 연재했던 꽤나 멋도 부렸던 글들의 향연. 8월의 크리스마스. 내가 여름에 뿌려둔 씨앗이 훌륭히 성장해서 슬슬 거리에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레코드 선반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패티 페이지와 채트 애트킨즈가 출연할 차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행위 그 자체는 그다지 곤란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하기가 곤란한 종류의 일이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존재한다. 가령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럴 레코드를 사들이는 것도 그런 일 중 하나이다. 레코드를 한 장 사는 것은 그다지 중대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 레코드가 크리스마스 캐럴이고 계절이 8월이라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언제나 망설임의 바다에 깊고 어두운 해저를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금년 크리스마스에 나는 정말로 크리스마스 캐럴 레코드가 듣고 싶어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8월의 한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의 주변적 사물에 대하여 같이 판단을 강요당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진귀한 크리스마스 캐럴 레코드를 사지 못하고 놓쳤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오래된 크리스마스 레코드도 남에게 빼앗겼고 케니 바렐의 것도 사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한여름의 중고 레코드 가게에서 아주 희귀한 크리스마스 캐럴 레코드와 만나는 괴로운 처지에 놓이곤 한다. 그리고 언제나 12월이 되어서야 그때 사두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금년 겨울에 한해서는 나는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6월에 금년 여름에야말로 박앤세일일 때 크리스마스 캐럴 레코드를 듬뿍 사모아야지 하고 결심했고 그것을 대담하게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실로 8월에 호놀룰루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레코드를 10장이나 산 것이다. 어떤 가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여름에 뿌려둔 씨앗이 훌륭히 성장해서 슬슬 거리에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레코드 선반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패티 페이지와 채트 애트킨즈가 출연할 차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쉐이빙 크림병을 들고 거리를 누빌 때 나는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쉐이빙 크림을 산다. 그리고 그것을 호텔의 세면대 선반에 면도칼이나 칫솔 등과 나란히 놓는다. 그러면 아, 외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비로소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막상 요금을 내려고 하면 지갑 속에는 1만 엔짜리 지폐밖에 없고 마침 운전사도 거스름 돈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옛날에는 이런 때 담배 가게 앞에서 세워주세요 하고 담배를 사서 큰 돈을 바꾸곤 했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담배를 끊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내게 화장품 가게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에 병에 든 쉐이빙 크림을 사고 거스름 돈을 받는다. 왜 하필 쉐이빙 크림이냐고, 왜 같은 화장품이라도 샴푸나 텔컴 파우더나 애프터 쉐이빙 로션이나 오데코롱이면 안 되느냐고 물어도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다. 나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쉐이빙 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쉐이빙 크림을 사버리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그 위 하루 온종일 쉐이빙 크림병을 안고 거리를 우왕좌왕하는 곤경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한 개의 쉐이빙 크림병을 손에 들고 거리를 걷고 있으면 거리가 여느 때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인다. 권총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거리를 걷고 있으면 거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쉐이빙 크림병 역시 조금은 다르다. 술집에 들어가 스탠드 위에 쉐이빙 크림병을 올려놓고 위스키를 마시거나 해도 꽤 기분이 괜찮다. 특별히 그것이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질레트의 트로피컬 코코넛이라는 쉐이빙 크림인데 이것을 쓰고 있으면 한 걸음 밖은 와이키키 해변인 듯한 느낌이 든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새로 사귄 애인 사진. 나처럼 회사에 다니지도 않고 자식도 없는 사람은 자기 나이에 대한 정상적인 감각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형편없이 어린애 같아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묘하게 노인처럼 되거나 한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옛 친구와 만나서 잡담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지갑에서 젊은 여자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새로 사귄 애인 사진이라고 했다. 꽤 귀여운 얼굴이었다. 덧붙여 말하면 그는 나와 나이가 같지만 독신이다. 어때 어리지? 하고 그가 말했다. 그래, 어리군 하고 내가 대답했다. 후후후, 18살이란 말이야. 18 하고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강조했다.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기뻤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갑 속에 자기 나이의 절반쯤 되는 어린 애인 사진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니 정말로 대단하다. 어쨌든 꽤 즐거워 보인다. 하지만 이런 친구는 정말로 특수한 예고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쪽 머리까지 이상해질 것 같다. 나만한 연배가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지갑 속에 어린아이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나에게 보여준다. 벌써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한다. 이 녀석이 벌써 9살이라니까 하고 말하는 그도 즐거워 보인다. 상당히 타입이 다른 이 두 가지 예를 함께 종합해보면 나도 이제 꽤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실감을 문득 하게 된다. 독신자는 독신자 나름대로 가정을 꾸린 사람은 가정을 꾸린 사람 나름대로 나이를 먹고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따금 옛날 친구들과 만나거나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새삼스럽게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내 지갑 속에는 어느 누구의 사진도 들어있지 않다. 자식은 없고 젊은 여자의 사진을 넣어두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인데 30 몇 살이야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그렇게 난처한 일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지만 낡은 혼의 흔들림 같은 여름의 어둠. 틈만 있으면 슬리핑백을 둘러매고 혼자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던 무렵 여행지에서 그 고장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즐거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를 말이다. 어느 것이나 다 그 고장의 역사와 지형이나 기후와 밀접하게 결부된 이야기였다. 자신의 다리로 마을이나 부락을 일일이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하나의 장소에 사람들의 추억이 미세한 비늘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비행기나 신칸센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바쁜 여행자의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에 흠뻑 젖어서 바보처럼 며칠씩이고 뚜벅뚜벅 걷고 있노라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산속에서 한 노인이 죽은 이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죽은 이의 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명도로 향하는 길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물이 강줄기를 따라서 바다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길이어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죽은 이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나는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런 곳에서 노숙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테니까 말이다. 추우니까 금세 알 수가 있지. 한여름이라도 등줄기가 얼어붙을 것처럼 춥거든. 혼이 길을 걷고 있을 때는 말이야 하고 노인은 말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름밤은 무더운 것이 좋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름은 무더운 것이 당연하며 그게 가장 평화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도시 한가운데서 숨을 거둔 사람들은 어떠한 코스를 더듬어서 죽은 이의 나라로 향하는 것일까? 그들은 빌딩 그늘을 살며시 더듬어서 지하철 궤도의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거나 혹은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기어들어가서 소리도 없이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일까? 나로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요즘도 그 노인의 말을 떠올리면서 지하철 차량의 맨 앞에 서서 뒤로 밀려가고 있는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가 있다. 낡은 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여름의 어둠. 지각한 학생이 담 넘어가는 광경 보면 하루 종일 즐겁다. 나는 호텔의 4층 창문에서 지각한 여고생이 담 넘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박수를 보내고는 하루 종일 즐거운 기분으로 보낸다.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시간에는 철두철미한 편이어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약속 시간에 늦지를 않는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학생 때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곤 했다. 그래서 밥 먹듯이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 학교를 나와 직접 장사를 시작하고 타인을 향해서 절대로 지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 나 자신의 지각하는 버릇도 완전히 고쳐진 것이다. 지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당사자가 지각을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는 아무리 지각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에 가는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서 시시한 수업의 첫 부분을 조금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볼 것까지는 없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갖가지 버릇과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은 사회에 나오고 나서 해도 충분한 것이다. 내가 이따금 머무는 시내의 호텔 창문에서는 여자 고등학교의 정문이 바로 내려다 보인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끝내고 담배를 한 대 피우면 대개 이 학교의 등교 시간이 된다. 세일러복을 입은 소녀들이 한결같이 검은 가방을 들고 차례차례로 걸어와서 교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바삐 뛰어오는 여학생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고 나서 운명의 벨이 울리고 정문이 끼익 하고 닫힌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심술 사나워 보이는 선생님이 교문 옆에 서서 지각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름을 적어 나간다. 그러나 개 중에는 반드시 호락호락 지각생 명단에 오를 수야 없지 하는 생각을 하는 짓궂은 여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은 정문 근처에 있는 전신주 뒤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생님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한순간을 포착하여 재빨리 길을 가로질러서 옆집 담으로 다가가서 슬슬 그것을 타고 넘어 그대로 학교의 담 안으로 뛰어내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스커트 자락을 툭툭 털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교실로 들어간다. 용기와 판단력과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재주다. 나는 호텔의 4층 창문에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박수를 보내고는 하루 종일 즐거운 기분으로 보낸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나는 그 여자 고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이 꽤 마음에 든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 그리기. 나는 비교적 편견에 찬 사고방식의 소유자라서 그다지 일반적인 감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도를 잘 그리는 아가씨가 만일 근처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나는 지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댁으로 찾아뵙고 싶은데 약도 같은 것은 한 장 그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을 하면 공연이 즐거워져서 쓱쓱 그려주게 된다.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에 커다란 해바라기가 피어 있고요. 그 옆에 이런 모양을 한문이 달린 집이 있는데 그곳을 똑바로 지나쳐서 모리가나 호모 우유라는 간판을 왼쪽으로 돌아서 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꼼꼼히 그리게 된다. 원고 청탁이라면 지금은 좀 바빠서 미안합니다 하고 거절할 때라도 이런 것만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하니까 바쁘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도도 역시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다.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지도는 재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못 그린 지도의 3가지 요소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 즉, 도로의 폭이라든가 거리 같은 것의 상대적인 비율이 엉터리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2번째 오른쪽이었던가 3번째였던가 하는 식이다. 포인트가 결여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기 쉬운 표식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런 지도를 손에 들고 미지의 고장을 찾아 헤매는 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혼자 걷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콜럼버스였다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매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는 펜습자 교실이나 서예 학원 같은 것들이 넘쳐 흐르고 있으니까 개 중에는 지도 그리기 교실 같은 게 하나 정도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러한 곳에서 제대로 지도 그리는 법을 배운 아가씨가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그런 지도를 그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를 그리는 일이라면 총무과의 아무개 씨에게 부탁하면 되네. 그녀는 지도 그리는 것만큼은 굉장히 잘하니까 하는 식으로 칭찬받는 장면을 상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가공의 도시의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일이 있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걸로 기억한다.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나. 나는 옛날에 소설가가 되기 전에 술집 비슷한 것을 경영했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예전에 기르던 고양이의 이름을 붙였었다. 나는 물건에 이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새로 개점하는 가게라든가 새로 발간하는 잡지라든가 그러한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야 어때? 괜찮지? 라든가 그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촌스럽게 하면서 떠들어대는 게 좋다는 거지. 아주 진지하게 무라카미 씨, 우리 가게에 이름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게 된다면 그건 사양하고 싶다. 이런 것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빙 둘러보고 난 뒤에 우연히 눈에 띄는 것을 얼른 붙여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이름을 붙이면 손님 쪽에서 아무래도 답답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나는 다음에 술집을 차리게 되면 캥거루 구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했었으나 가게를 할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편집의 제목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기는 하다. 술집 이름을 책 제목으로 써먹었으니까 말이다. 워싱턴 DC에 원스텝 다운이라는 이름의 재즈 클럽이 있다. 나는 처음 이 가게 이름을 보았을 때부터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하고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느 날 밤 마크 머피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공연이 있어서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주인이 있으면 붙잡고 이 가게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고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가게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그 유래가 확실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을 열고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 그곳이 한 계단 낮아지는 것이다. 덕택에 나는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 것은 가게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문에다가 팻말을 붙여서 주의하게 하는 편이 손님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원 스텝다운은 좁고 지저분해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편안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재즈 클럽이었다. 잠옷 까다로워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스탠드 안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마크 머피의 라이브 콘서트를 실컷 듣고 맥주를 2병 마셨는데도 $12밖에 안 나온 것도 신바람 나는 일이었다. 욕실 속의 악몽. 자주 방심 상태에서 빠져 덤벙대는 내가 소설을 쓰는 건 하나의 구원이다. 나는 학생 때 동급생한테서 너는 언제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냐?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나는 교실 안에서 생각에 잠긴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까 그 무렵부터 나의 방심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아니 전보다 한층 더 나는 자주 방심 상태에 빠진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거의 없지만 혼자 있게 되면 몇 분간 의식이 전혀 없는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욕실에서 심한데 무엇인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헤어브러쉬에 치약을 얹어서 이빨을 닦고 있기가 일쑤고 칫솔에 샴푸를 짜서 묻힌 적도 있다. 3번에 한 번은 린스로 머리를 감은 뒤에 샴푸를 사용하고 쉐이빙 크림을 얼굴에 칠하기는 했으나 수염을 깎지 않고 말끔히 씻어낸 뒤에 그대로 외출한 적도 있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착각해서 목욕을 할 생각으로 옷을 전부 벗어버린 일도 있다. 그것도 한참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뚫어질 듯이 응시하는 일도 있다.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아니, 왜 내가 이런 것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지만 보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이전에 지하철에서 쉐이프 팬츠 따위의 포스터를 뚫어질 듯이 몇 분씩이나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창피했다. 이런 것은 정말이지 난처한 일이다. 하루키 씨는 덤벙거려서 귀여워요. 하고 젊은 아가씨에게 말을 들을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런 말을 들은 일은 없다. 나이를 먹고서도 이런 짓을 한다면 완전히 치매에 걸린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나는 일단 소설을 써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종의 비사회적 행위도 예술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하나의 구원이다. 노상 전철을 잘못하거나 전철표와 디스코테크 우대권을 착각하고 영무원에게 건네주었다가 혼나거나 하는 외과 의사에게 맹장 수술을 부탁해야겠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내가 가진 16개의 시계. 이따금 기분이 날 때면 16개나 되는 시계의 시간을 일일이 맞추며 돌아다닌다. 저쪽으로 가서 바늘을 앞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와서 바늘을 뒤로 돌리다 보면 인생이라는 건 정말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생이란 시계의 증가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문득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성찰은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개인적 측면에서 생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의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는 시계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물론 가난했던 탓도 있었지만 시계라는 것이 별로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밤이 지나면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문자 그대로 우리를 두들겨 깨웠으며 잠이 오면 적당히 잠을 잤다. 거리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전광시계가 있어 불편할 것이 없었다. 집에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전화도 없어서 시간을 확인하려면 500m쯤 떨어진 담배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고 간 김에 안방에 걸려있는 괴종시계를 잠깐 들여다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계가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그다지 없었다. 지금은 손목시계니 자명종 시계니 오디오 타이머 같은 것을 합치면 전부 16개의 시계가 집에 있다. 16개의 시계가 우리 집 안에서 제각기 시간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15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거짓말처럼 믿을 수 없는 생활이다. 16개 가운데 절반가량은 어디선가 선물 받은 것이다. 무슨 상을 받았을 때의 기념품이라든가 짧은 원고에 대한 사례비 대신이라든가 개인적인 선물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러한 것이 필립 K. 디크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종류의 엔트로피가 증대하는 것처럼 차례차례 쌓여버린 것이다. 그 덕택에 온 집안이 시계의 소굴처럼 되고 말았다. 트레이닝 셔츠에 얽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와세다 대학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와세다라는 로고가 들어간 트레이닝 셔츠를 입느냐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1960년대의 미국 영화를 보고 있으면 컷 오프 트레이닝 셔츠가 자주 나온다. 긴 소매 트레이닝 셔츠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7부 소매 정도로 만든 것이다. 입는 옷 같은 것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느낌이 잘 드러나 있어서 나는 비교적 그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와 같은 계절에 의한 기온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곳에서나 적당한 것이지 일본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지가 않다. 여름에 티셔츠 대신으로 입기에는 옷감이 너무 두껍고 겨울에는 소매가 없어서 너무 춥다. 나는 언젠가 흉내를 내서 트레이닝 셔츠의 소매를 싹둑 잘랐다가 크게 후회한 것이 있다. 일본에서는 컷 오프 트레이닝 셔츠를 입기에 알맞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원고를 쓰면서 입고 있는 옷은 니혼 대학의 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가슴에 뷰티풀 캠퍼스 니혼 유니버시티하고 씌어져 있다. 어째서 니혼 대학의 트레이닝 셔츠를 입고 있느냐 하면 단지 이전에 니혼 대학 이공학부 근처에 살 때 구내 매점에 가서 자주 쇼핑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와세다 대학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와세다라는 로고가 들어간 트레이닝 셔츠를 입느냐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는 여러 가지로 애증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자극이 강하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학의 셔츠를 신경 쓰지 않고 입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이 뷰티풀 캠퍼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캠퍼스가 아름다운 니혼 대학이라는 것은 마치 리조트 호텔의 광고 같은 느낌이다. 대학에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 없다. 나는 프린스턴과 하버드 대학의 구내 매점에도 가보았지만 트레이닝 셔츠에는 단지 대학 이름밖에 써있지 않았다. 그런 것이다. 하긴 남의 대학 일이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 밖에도 트레이닝 셔츠에는 여러 가지 영어 문구가 씌어져 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엉망진창인 것이 있어서
거리에 나가서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다. 누가 그런 문구들을 생각해내는 건지 나는 늘 궁금했다. 언젠가는 나이스박스 1384라는 문구가 씌어진 트레이닝 셔츠를 입고 있는 아가씨를 보았는데 박스라고 하는 것은 사서함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일까? 그러나 나이스박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좋은 여자의 성기를 의미한다. 이런 것은 왠지 좀 서늘하다. 남자는 돈을 지불하고 운반만 하는 캐스앤드캐리인가? 남자는 쇼핑하는 아내나 애인을 따라다니며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개미 같은 인간이 아니다. 남자도 살아 숨쉬는 인간이다. 대다수의 남자들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애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아내와 거리를 걷거나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옷 사는데 따라가는 일일 것이다. 그것도 한 집이나 두 집이라면 또 모를까 6집이나 7집 싹 따라다닌 끝에 안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갔던 집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하는 식의 말을 듣게 되면 온몸에서 힘이 쑥 빠져버린다. 여자는 남자가 레코드 가게나 장난감 가게 같은 곳에서 열중하고 있을 때 동행해 주었으니까 하는 생각도 있을 테지만 그녀들이 옷을 고르는 데 쏟는 집념에는 남자의 온갖 취미의 영역을 하나로 합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파워와 위협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이따금 우리 남자들을 압도해 놀라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는 어제 다이칸야마에서 시부야, 아오야마 3번가를 여유해서 하라주쿠까지 쉴 새 없이 따라다녀야만 했다. 나는 미리 신중하게 생각한 뒤 조깅화를 신고 가서 약간 득을 보았지만 하이힐을 신고 그런 장거리를 걷는 에너지를 집념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한간의 뷰티크라는 곳은 남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색한 장소다.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이 없고 어쩐지 모든 것이 거북스럽기만 하다. 손님이 붐빌 때에는 멍청하니 서 있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원피스나 핸드백에 가벼운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일이 상품을 구경하며 시간을 때울 수도 없다. 그것은 정말 난처한 일이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고 아내의 뷰티크 순례에 동행해도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했던 기억이 없다. 이것은 상점 쪽이 함께 들어오는 남성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로라 아슐레이에서는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는 동안 그 집의 예쁜 아가씨가 나를 상대해주면서 도쿄에서 오셨나요? 좋은 곳인가요? 가보고 싶어요. 저는 뉴올리언스 태생이에요. 뉴올리언스에 가보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주었으며 호놀룰루의 교회에 있는 뷰티크에서는 소파에 앉게 해주고 콜라와 프리첼까지 대접해 주었다. 이러한 뷰티크라면 남자 쪽도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도쿄의 뷰티크도 남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단지 캐시앤드캐리가 아닌 것이다. 남자도 살아 숨쉬는 인간이다. UFO를 못 본 하루키는 바보.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UFO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화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만 내가 UFO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로서는 비교적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흥미가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중국 만두를 싫어하니까 만일 중국 만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인색할 것이다. 제멋대로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하지만 UFO의 경우는 중국 만두와 달라서 유달리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다만 흥미가 없을 뿐이다. UFO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면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없다고 하면 없을까? 하고 생각한다. 자연체라고 할까? 아무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UFO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대개의 경우 상대방은 자네는 믿지 않는군 하고 화를 낸다. 나는 UFO의 존재를 특별히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흥미없는 일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게
싫을 뿐이지만 그러나 나의 심정을 설명해도 좀처럼 이해를 해주지 않는 일이다. 골치 아픈 일이다. 지난번에는 어떤 아가씨에게 하루키 씨는 UFO도 보지 못했으니까 틀렸다고요. 라는 의미가 담긴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소설가로서 일을 해나가려면 UFO 한 개쯤은 보아두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UFO나 유령 같은 것을 한번 보아두면 예술가로서 관록이 붙을 것이다. 술집에서 화제거리로 꺼낼 수도 있고 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편의적으로 UFO나 유령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정의하고 경험이 없는 소설가는 예술방면 활동가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UFO에 대한 화제를 들고 나왔을 때, 아, 나는 소설을 쓰고 있지만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 방면 활동가니까 UFO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도 그런가? 이 사람은 예술 방면 활동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허실이겠군 하고 생각해 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나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수께끼에 휩싸인 고양이. 고양이에게도 고양이 나름대로의 유아 체험이 있고 청춘기에 뜨거운 상념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일까? 인간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고양이의 부류도 참으로 다양하다. 나는 대체로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들고양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아무리 오래 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는 일이 없다. 10마리의 고양이가 있으면 거기에는 10가지 다른 개성이 있고 10가지 다른 버릇이 있으며 10가지 다른 생활 방식이 있다. 그런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그뿐이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 그것 참 이상도 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하루 해가 저물어 버리곤 한다. 우리 집에는 11살 된 암컷 샴과 4살 먹은 수컷 아비시니언이 있는데 성격이 복잡한 점에서 나이를 먹은 샴 쪽이 역시 앞선다. 우선 첫째로 그 고양이는 밥을 주어도 얼른 입에 대지 않는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구나 하는 표정을 짓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꼬리를 핥고 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위가 조용해진 다음에 다가와서 어디 먹어볼까? 하는 식으로 밥을 먹는다. 어째서 그런 짓을 일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추운 계절에 이불 속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먼저 3번 이불 속을 들락날락하는 버릇이 있다. 우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드러누워서 잠깐 동안 생각하고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는 느낌으로 쓱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3차례 계속되고 4번째야 겨우 자리를 잡고 깊이 잠이 드는 것이다. 그 의식에 대충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완전한 시간 낭비다. 고양이 쪽도 번거로울 테고 나도 간신히 잠이 들려고 하면 고양이가 들락날락 거리니까 상당히 신경이 곤두선다. 세상에는 삼고의 예라는 것이 있지만 고양이가 한밤중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따금 어째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런 버릇이 고양이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고양이에게도 고양이 나름대로의 유아 체험이 있고 청춘기에 뜨거운 상념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거쳐 거기에 한 마리의 고양이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생겨나서 겨울밤에 정확히 3차례 이불 속을 들락날락하는 것일까? 고양이는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다.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나는 고교 시절에 어느 면도사에게나 철학은 있다는 서머셋 몸의 글을 읽고 감동했었다. 어른이 되어 술집을 경영하면서도 어떤 온더록에도 철학은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8년간 매일 온더록을 만들었다. 나는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성적이 그다지 신통치 않았던 편이지만 그래도 영문 이력 참고서를 읽는 것만은 예외적으로 좋아했다. 영문 이력 참고서의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예문이 잔뜩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 예문을 하나씩 읽거나 외우거나 하기만 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극히 자연스럽게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의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전치사라든가 동사 변화 같은 것을 아무리 정확히 암기한다 해도 원서는 읽을 수가 없다. 나는 그 무렵에 외운 예문을 지금도 몇 가지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머셋 몸의 어느 면도사에게나 철학은 있다고 하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 앞뒤 문장이 상당히 긴데 그건 잊어버렸다. 요컨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연히 철학이 생겨난다고 하는 취지의 문장이다. 여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립스틱에도 철학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고교 시절에 서머셋 몸의 이 문장을 읽고 인생이란 그런 거로구나 하고 상당히 순진하게 감동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술집을 경영하면서도 어떤 온더록에도 철학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8년간 매일 온더록을 만들었다. 그런데 온더록에 정말로 철학이 있느냐 하면 대답은 틀림없이 있다이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맛있는 온더록과 맛없는 온더록이 있겠지만 맛있는 쪽의 온더록에는 확실히 철학이 있다. 온더록이란 얼음 위에 위스키를 따르는 것뿐이지 않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얼음을 쪼개는 방법 하나로도 온더록의 풍미와 맛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얼음도 커다란 얼음과 작은 얼음의 녹는 방식이 다르다. 커다란 얼음만 사용하면 투박해서 모양이 보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얼음이 많으면 금세 물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얼음을 잘 배합한 뒤에 거기에 위스키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위스키가 잔 속에서 호박색의 조그만 소용돌이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런 식으로 몸에 익힌 조그만 철학은 나름대로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백화점의 사계절. 백화점은 미묘한 계절감을 엿볼 수 있는 식물원과 비슷하다. 여자들은 대개 백화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백화점을 끔찍이 좋아한다. 그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동물원을 빼놓고는 달리 찾아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입장료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리에는 놀랍게도 백화점이 5군데나 있다. 물론 교외 도시라서 도심의 백화점처럼 규모가 크거나 물건을 많이 갖추어 좋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10분쯤 걸어간 곳에 백화점이 5군데나 있다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만 있으면 역 앞까지 걸어가 백화점 안을 돌아다닌다. 백화점을 돌아다니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는 뭐니 해도 평일의 오전 중이다. 붐비지 않고 공기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손을 대지 않은 느낌으로 빽빽이 늘어서 있다. 개점 직후에 가면 종업원이 비교적 공손히 인사를 하기도 한다. 붐비지 않는 백화점은 왠지 모르게 식물원과 비슷하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물건을 구경하다 보면 이제 슬슬 수국이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겠구나라든가 목련꽃도 다 떨어졌겠군 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계절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여름이 가까워 오면 백화점 안의 장식에서도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고 여름용 드레스나 수영복이나 서프보드나 어깨 끈이 없는 브래지어가 눈에 띄게 되고 벌써 여름이 왔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된다.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을 여름 들어 최초로 접하는 곳도 대개는 백화점 안이다. 가을에 낙엽빛깔로 물든 백화점도 스웨터 냄새가 나서 풍취가 있고 크리스마스 전에 그 들뜬 분위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화점 옥상이라는 데도 상당히 즐거운 곳이다. 맑게 개인 날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핫도그나 오징어 튀김을 먹거나 제빙스 게임을 하며 놀거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 날에 우산을 쓰고 옥상을 산책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최근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다지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여자와 둘이서 자주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곤 했었다. 옥외 테이블이나 목마 같은 것이 비에 젖어 있고 주위의 풍경도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다.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도 거의 없다. 애완동물 매장의 열대어가 언제나 변함없이 수족관 안을 헤엄쳐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다. 백화점에는 아직도 발굴해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나는 느낀다. 회사 사무실이 왜 바쁘게 돌아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사무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세상이 우동가게와 야채가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훨씬 단순해질 텐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라고 이름이 붙은 곳에서 근무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회사에 다니는 걸 거부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럭저럭 일이 돌아가는 형편상 그렇게 되어버린 것뿐이다. 나는 이따금 생각하는데 만일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컬러 마커 같은 것으로 색칠해 나간다고 하면 내 경우에는 형편상을 칠하기 위한 색깔의 마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쳐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식 영역에는 회사라든가 그것에 부수되는 갖가지 주변적 사물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가령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간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상사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신적 위치 관계에 있는가? 오피스 러브란 어떠한 것인가? 참가족은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상상력의 범위 밖에 있다. 회사가 바쁘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우동집이 바쁘다라든가 야채 가게가 바쁘다고 말한다면 나도 체험해 본 바가 있으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회사가 바쁘다라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가 광고 대리점 비슷한 것을 경영하고 있어서 이따금 그 사무실에 들르는데 보면 20명가량의 사원들이 모두 바쁜 듯이 일을 하고 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표에 무엇인가를 써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이 봉지를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다. 보고 있노라면 힘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식으로 바쁜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정심이라고 할 정도의 마음은 생기지를 않는다. 사무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세상에 우동가게와 야채가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단순해질 것이 틀림없다.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쪽 분의 토마토를 싸드리고 나서 해드릴게요라든가 미안합니다. 지금 가게가 조금 붐벼서요. 배달은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이야기는 모두 통할 테니까 말이다. 내가 그 친구에게 꽤 바쁜 것 같구나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당연하지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대답한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식으로 바쁜가 하는 것까지 그 친구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 걸 설명해 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다. 뉴스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특별히 내용 때문에 철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다. 택시를 타고 멍하니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 이따금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1호선의 어느 인터체인지 부근 하행 차선에서 트럭에 니쿠즈레가 있어서 3km나 정체라는 식으로 말하면 한순간 어째서 트럭에 살이 까질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니쿠즈레다. 트럭이 껍질이 까지거나 오토바이가 무좀에 걸리거나 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어제 일본과 소련의 지간큐 협의가 행해져서라는 뉴스도 있었다. 어째서 일본과 소련이 시간당 급여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한 큐차 광급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아 잘못 알아듣는 일이 많다. 왠지 우스워서 택시 뒷좌석에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더니 손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죠? 하고 운전사가 물었다. 네. 아닙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적당히 얼버무렸지만 이러한 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우스꽝스러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꽤나 즐겁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15를 2차례나 잘못한 아나운서가 있었다. 7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8시입니다. 아니 실례했습니다. 9시입니다.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이어서 나는 그 방송을 듣고 한참 동안 혼자 큰 소리로 웃은 적이 있다. 그 아나운서는 나중에 틀림없이 상사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을 것이다. 7시, 8시, 9시에 아무개라고 별명을 동료들이 붙여주고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은 놀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좀 불쌍하다.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습다. 이런 유의 사건이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상당히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말이다.
작지만 확고한 행복. 서랍 속에 반듯하게 개켜진 깨끗한 팬츠가 쌓여 있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작지만 확고한 행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쩌면 나만의 특수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바지를 미국식으로 팬츠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 안에 받쳐 입는 종래의 팬츠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영어라면 언더팬츠가 되겠지만 그러한 명칭이 뚜렷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그 바깥 팬츠와 안 팬츠의 혼란 상황이 혼미의 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언더팬츠 모으기를 물론 남성용이지만 꽤 좋아한다. 때때로 직접 백화점에 가서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하고 망설이면서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사기도 한다. 덕택의 옷장 서랍에는 상당히 많은 팬츠가 쌓여 있다. 서랍 속에 반듯하게 개켜진 깨끗한 팬츠가 쌓여 있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작지만 확고한 행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쩌면 나 혼자만의 특수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는 독신자를 빼놓고는 자신의 팬츠를 자기 손으로 직접 고르는 남자는 적어도 내 주위에서는 그다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속옷인 러닝 셔츠도 상당히 좋아한다. 산뜻한 면 냄새가 나는 흰 러닝 셔츠를 머리로부터 뒤집었을 때의 그 기분도 역시 작지만 확고한 행복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은 팬츠의 경우와는 달리 언제나 같은 메이커의 같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들이기 때문에 골라서 사는 즐거움이 없다. 그러고 보면 남성의 경우 속옷이라는 장르는 여기서 딱 끝나버린다. 여자의 속옷이 커버하고 있는 광대한 범위와 비교한다면 마치 집 장사주택의 앞들처럼 좁고 간결하다. 팬츠와 러닝 셔츠뿐이니까 말이다. 이따금 속옷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기를 잘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된다. 만일 내가 지금과 같은 성격인 채로 여자로 태어났다면 속옷을 수납하기 위한 한두 개의 서랍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워크맨을 위한 진원곡. 하나의 기계가 겨우 4년 만에 이렇게까지 진보할 수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니 감개무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감탄할 만한 일임은 분명한 듯 싶다. 4년간 혹사를 당해온 워크맨이 최근에 그 성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신형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4년간이라고 해도 내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할 때 서포터로 워크맨을 팔에다 묶고 달렸으니까 소모 정도가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워크맨이라기보다는 런맨이 되는 셈이긴 한데 하여간 4년 동안 불평 없이 땀투성이가 되고 비를 맞고 뒤흔들리고 어떤 때는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탈 없이 잘도 버텨주었다고 생각한다. 기계를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절이라도 있으면 워크맨 공양이라도 올려주고 싶을 정도이다. 무라카미 주행 음악동자라는 법명이라도 붙여서 말이다. 오디오 가게에서 사온 두 번째 신형 워크맨은 첫 번째 워크맨에 비하면 훨씬 작고 무게도 절반에 가깝고 게다가 오토리버스 기능까지 되고 충전도 할 수 있다. 가격도 지난번 워크맨보다 싸다. 하나의 기계가 겨우 4년 만에 이렇게까지 진보할 수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니 감개무량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감탄할 만한 일임은 분명한 듯 싶다. 적어도 인간의 진보의 스피드와 비교하면 기계의 진보의 스피드는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것의 감탄함과 동시에 워크맨이 과연 이렇게까지 진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야 물론 하나의 기계가 값싸고 작고 편리해지는 것 자체에는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은퇴한 워크맨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진보 안 하고 이대로였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진보의 95%까지는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된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긴 하다. 어쨌든 간에 손이 워크맨 W이며 평안히 잠들라. 긴자센에서의 원숭이의 저주. 나는 비교적 자주 그런 착각을 한다. 판단력에 결함이 있는 데다가 상상력이 저 혼자서만 앞질러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모녀라고 믿어버리면 사실 여하와는 관계없이 그 믿음이 혼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더니 맞은편 좌석에 모녀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두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백화점의 쇼핑백을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꼭 쌍둥이처럼 닮았었다. 무료하던 차에 나는 모녀간이라서 그런지 정말로 꼭 닮았구나. 틀림없이 저 아가씨도 나이를 먹으면 저런 아주머니가 될 거야 하고 감탄하면서 힐끔힐끔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전철이 아카사카이스케 역에 정차하자 나이 많은 쪽의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재빨리 내려버렸다. 요컨대 그 두 사람은 모녀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옆에 앉았던 생판 모르는 타인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비교적 자주 그런 착각을 한다. 판단력에 결함이 있는 데다가 상상력이 저 혼자서만 앞질러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모녀라고 믿어버리면 사실 여하와는 관계없이 그 믿음이 혼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진짜 모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진짜로는 모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그 젊은 딸은 갓난해 때 가령 도쿄 올림픽이 있던 해의 숲속에서 원숭이에게 납치되었는지도 모른다. 엄마가 딸기를 따가지고 돌아왔을 때 갓난해의 모습은 이미 거기에 없었고 털실로 짠 조그만 모자와 원숭이의 털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2년이 흘렀다. 딸은 8살 때까지 원숭이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 뒤로는 마을로 나와 촌장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다. 오늘은 긴자의 마스야 백화점에 스테인리스 후추 용기를 사러 온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옆에 나란히 앉아도 그녀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원숭이의 저주는 아직도 그녀들 위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